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대남, 대미 타격용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선보이며 떠들썩하게 열병식을 치렀던 북한이 군부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네, 바뀐 부대에 중요 작전과 전투 임무를 부여했다는데요. 고체 연료 ICBM을 운용하는 부대도 신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부대가 새로 생겼는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열병식이 끝난 뒤 북한은 인민군대의 군종과 병종을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세 환경에 맞게 중요 작전 전투 임무들이 부과되었으며 전반 쪽 부대들의 전략 전술적 사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열병식에 앞서서는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열고 군부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개편했는지도 파악이 되나요? 북한은 바뀐 부대 편제나 새로운 작전 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신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나 군 조직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먼저 화성 17형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확인되는 군기를 보면 화성 17형을 운용하는 별도의 부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두에 적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들씌운 321호 영웅 발사대차가 나아갑니다. 이 부대 깃발에는 2022.11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작년 11월에 창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 미사일 총국 깃발도 식별됐고요. 순항미사일을 그려놓은 듯한 부대 깃발도 포착됐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ICBM 전담 부대가 창설된 듯한 정황도 있죠. 네, 고체 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실은 발사 차량에서도 처음 보는 군기가 포착됐는데요. 명만 내리시라. 이에 타격의 사정거리는 한계가 없다. 이 미사일은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는데 전담 운용 부대가 이미 창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고체 연료 ICBM이 기존의 북극성 2형과 같은 콜드론치, 즉 상승 후 점화 방식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의 시험을 했을 거란 분석도 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 보면 북극성의 길이가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압력이 세야 되니까 아마 이제 지상 시험은 했을 것이고. 바뀐 부대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파악이 되는 건가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과 연계하는 분석이 많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지만 전방 군단에서도 전술핵 탑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공세적인 핵 전략을 세웠고 그에 따라 관련 무기들을 운용하는 부대 편제와 임무가 바뀐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공세적인 핵 전략과 또 관련 무기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임무 및 조직 변화의 일환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특히 전선부대의 작전적 임무 부여 그리고 임무 수행 역량 강화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열병식에선 22 핵화학대대나 208 전자교란전 대대도 등장했는데 이름처럼 핵무기 담당 부대의 직할부대이거나 GPS 교란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분석됩니다. 네. 군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위기감을 높인 북한은 이어 대대적으로 평양 살림집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첫 현지 시찰도 이곳이었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15일 평양 화성지구에선 만세대 살림집 2단계 건설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2025년까지) 매년 만세대씩 5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른 3년차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3년 연속 평양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는데요. 북한은 살림집 건설이 당이 추진하는 기본 과업 중 첫째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곤란이 아무리 혹독하여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살림집 건설만은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순수한 뜻이며 네, 평양에 온실농장도 새로 짓는다죠? 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 강동지구 온실농장 착공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지난해 준공한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과 마찬가지로 비행장 부지에 농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살림집과 온실농장 착공식 참석은 김 위원장의 올해 첫 현지 시찰인데요. 민생을 중시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민심을 다독이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건설은 누가 하게 되나요? 살림집과 온실농장 착공식에는 군인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주민들과 각지에서 탄원한 청년도 건설에 투입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민군이 맡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에게 부대의 명예를 걸고 과업을 결사관철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군을 중시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되는 듯합니다. 네, 그런 만큼 군을 지원하는 공로자, 이른바 원군 미풍 열성자에 대한 독려도 계속되는데요. 열병식에 특별대표로 초청해 관람하게 하는 등 각별히 대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군을 지원하는 게 최고 애국이라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원군 기풍을 더욱 승화시켜 나가는 데서 애국자의 존영으로서의 참된 삶을 변함없이 이어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하던 지난 2002년에도 원군 미풍 열성자 대회를 열어 군민 일치 단결을 외친 적이 있는데요. 국방부문 투자를 정당화하고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력 동원 형태로 주민들을 동원해왔고 특히 각 체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김정은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과 계층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었죠. 특별한 동향이 있었나요? 북한은 이날을 이른바 광명성절이라 부르며 기념하는데요. 각지에서 무도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청년들 경축 야외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비교적 차분히 넘어갔는데요. 건군절 행사를 이미 떠들썩하게 치른 데다 이달 말 전원회의를 앞둔 만큼 대대적인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애 백마가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기념 우표까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북한이 4대 세습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죠. 빨라도 너무 빠른 세습 준비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김여정 견제를 위한 거다.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조선 우표사가 공개한 화성 17형 발사 기념 우표입니다. 8장 중 5장에 김주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한 사진 아래는 핵과 미사일의 위력을 자랑하는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아무리 김실가라 하더라도 10살짜리의 자제, 이 최고 지도자의 자녀가 우표에 등장한 적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대의 경우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릅니다. 할아버지 김정일은 45살 때인 1987년, 아버지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야 우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김주애가 우표에까지 등장한 것은 북한 당국의 우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종에 그러니까 김정은과 김주애가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갔다는 거는 김주애를 의도적으로 띄우게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김주애의 위상은 이미 최고 지도자의 딸 이상으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살아남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작년까지는 김정은의 말이 홀로 이끌던 열병 행렬을 이번에는 김주애 말이 함께 이끌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김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주애가 후계자인지는 의문점이 있지만 4대 세습은 준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이 3대, 4대 세습을 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고 또 이 체제,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아직 젊은 김정은도 이제 막 10살이 된 김주애도 후계 체제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문과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 내부에서 후계 구도가 거론된 시점은 지도자가 환갑이 될 무렵, 즉 노년기의 문턱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김정일의 후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김일성의 환갑을 전후해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후계자를 결정한 시점보다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를 공식 결정한 시점이 조금 더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이제 40살이 되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지나치게 일찍 띄운 이유는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가족력에 한때 140kg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체중 증가로 그동안 여러 차례 중병설에 반신불수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이 정말 문제될 정도라면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계 체제를 연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감췄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지금 그런 정도로 건강이 나쁘냐면 그건 절대 아니죠. 김정은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와서 적신호가 와서 뭐 자신의 딸을 지금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라고 보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김주애를 조기에 공개한 이유가 김여정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를 우려한 리설주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열병식 행사 내내 김여정이 행사장 한쪽 구석에 있었거나 주석단에 보이지 않았다며 김주애의 등장으로 김여정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자리로 위상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과거에는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했기 때문에 카메라에 잡혔다면 지금은 의전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숨어서 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 과정이라고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실각했다거나 또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2인자 행세를 하던 고모부 장성택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본 김여정이 2인자나 후계자를 꿈꿨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만약에 김여정 주변에 사람이 모이거나 세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모두 숙청이 될 겁니다. 그게 북한 역사였거든요. 따라서 김여정은 처음부터 김정은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무형 2인자였던 거지 권력을 가지는 2인자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김정일은 그 삼촌 김영주, 이복 동생 김평일 등 경쟁자들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고 김정은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권좌에 오른 뒤에도 1인 유일 체제 확립을 위해 피해 숙청을 벌였습니다. 장성택 고모부도 죽이고 이복 형까지 죽여야 될 정도로 이 권력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권력 승계 과정이 탄탄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고 거기다 북한 정치 문화에서 여성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는다고 결정을 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김주애의 등장을 후계자 지명으로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 후계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78년간 이어온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는 이제 근현대사의 전무후무한 4대 세습 체제를 준비하며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K-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북한에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요? 북한이 궁금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좋아할 것 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TV 하면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은 뉴스 영상이나 딱딱한 선전 영상이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드라마도 있다고요? 네, 검찰을 소재로 한 연속극이라는데요. 한 검찰 일꾼의 수기,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긴박한 음악이 흐르더니 어두운 건물 안에서 총격전이 펼쳐집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김일성 암살 미수 사건을 조사하는 북한 최고 검찰소 부총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건 혐의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야겠어. 사건을 조사하던 주인공,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제13장 국가주권 족대에 관한 범죄에 따라 종살용에 처한다. 지난 1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6부까지 방송됐는데요. 우리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를 배경으로 하는 범죄 수사극입니다. 네, 잠깐 봤는데 진행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이 폭파 장면 같은 게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우선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라마보다는 연극을 본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많은 중심에 이렇게 연기력에 초점을 뒀는데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지금 뭐 줌인이라든가 줌아웃과 같은 이런 카메라 워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어머니! 당신을 체포한다. 옛날 트렌드하고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제가 북한에서 봤던 드라마랑은 사뭇 달라서 말이 좀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칼 찌르는 장면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피가 좀 많이 어색했거든요. 사람 몸에서 나는 이제 그런 피를 형상하는 게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했더라고요. 되게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공이 검찰. 이렇게 휴일 저녁에 보기엔 소재가 좀 무거워 보입니다.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인물들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상상력을 풍부히 동원을 해야 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끝까지는 다 못 봤고 네 보다가 말았습니다. 네. 검찰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북한 문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해 최근에 북한 분위기가 뭐냐면 이른바 계급 교양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계급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계급의 삶을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적들의 음모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검찰의 역할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당대회 같은 걸 통해서 보면 검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사업 총괄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들을 잘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 적대 세력들을 우리가 잘 감시하고 잘 잡아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민교양 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주제의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전망대에서는 작년에 마지막 한 알이라는 북한의 스포츠 드라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 거의 1년 만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온 건데요. 북한의 경우 드라마가 아주 자주 제작되거나 자주 소개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드라마라고는 하지는 않고 연속극, 텔레비전 연속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북한에서 드라마가 한 편에, 새 드라마가 1년에 한 2편 정도 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드라마를 거의 만들지 않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뭐 기록 영화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그 제작했던 드라마나 영화들을 계속 재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드라마는 거의 다 대사를 외울 정도로 막 그렇게 지루하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가 한 편 나왔다. 그 새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 그러면 거의 명절 같은 분위기예요.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막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김정은 시대의 드라마는 좀 경쾌한 스토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일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드라마하고 비교해 보면 생활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졌는데 다만 이제 2019년 이후로부터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좀 위기의식이 많아졌고 이제 교양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계급 교양과 관련된 드라마를 최근에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표적인 TV 연속극들 살펴볼까요? 2016년 조선중앙TV가 방송한 연속극 귀중히 여기라입니다. 휴대전화와 평양 지하철 그리고 문수 물놀이장 등 변화한 북한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죠. 임리군대 아저씨 여기 앉으십시오. 빨리요. 자, 너희들 앉아라. 자, 영훈아. 애들은 참 기특하구만요. 예. 한편 2013년 방영된 우리 이웃들이라는 2부작 드라마에는 당시 막 준공된 평양의 고층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우리 이웃들이란 드라마는 매년 12월 31일마다 방영되곤 했던 드라마이거든요. 12월 31일 하루, 뭐 1월 1일 하루 이렇게 방영되곤 했어서 매해 연말마다 보던 드라마였어요. 근데 저 드라마에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핸드폰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전이 자주 돼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간부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장면도 나오고, 물이 안 나와서 물을 이제 길로 다니는 장면도 나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를 오니까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삿짐을 날려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김장철이 되어서 바쁘게 이렇게 김장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집 앞에다가 김치를 쌓아두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그 생활 면면을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요. 저게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잠시 벽을 하고 있는데 화해의 계기가 되는 게 유성을 쏘는 장면을 보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하면서 화해하고 이런 그 행복한 가정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서 역시 이제 북한 드라마가 달라졌다고 해도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시대의 드라마가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메시지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5년 방송된 첫 보물 방탄벽입니다. 1944년 항일운동이 벌어지던 두만강 연안도시에서 일제 간첩을 저지하는 공작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언니라고 불러. 언니, 날 지금 의심하는 거야? 좋아, 네가 직접 검색해봐. 공작원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방탄벽처럼 막는다는 결말. 그런데 내레이션에서 이 드라마의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대화대를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둘이의 굳게 뭉친 영원한 방탄벽이 되자고. 뿐만 아니라 네, 북한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나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해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방탄벽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이제 거의 뭐 외우다시피 이렇게 봤던 드라마인데 좀 많이 화려합니다. 여성들의 액션이 들어가고 되게 리얼한 액션을 넣고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좀 화려한데 결국엔 충성을 하자, 당가 수령께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띠는 게 북한 드라마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레이션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정확한 메시지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발설을 하는 것들이고요. 직접적인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상상에 맡기는 열린 결말을 완전히 막는 거네요. 자주 만들지도 않는데 그나마 나오는 드라마도 뭐 대부분 뭐 충성이나 체제를 강조하는 내용인 듯한데요. 북한 드라마 앞으로 변화 가능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라든가 테크니컬 면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담아내는 주제 의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사회, 정치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강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당에 대해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표현, 그다음 기술적인 측면이고 내용은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유 학생의 일기라고 해서 꽤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화 한 2시간을 통틀어서 장군님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한 번 나오는 것 가지고도 북한 주민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충성심을 배제하고 체제 선전적인 측면을 좀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표현을 해도 북한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고 지금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 그것 이상으로도 바라는 건 없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김정은 시대의 드라마, TV 연속극들을 살펴봤는데요. 소재나 방식은 좀 다양해졌지만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북한 드라마에선 절대 다루지 않는 소재나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 우리나라 드라마와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북한과 전쟁으로 지금은 옛 명성을 다소 잃었지만 남북 접경지인 강원도 철원은 과거 한반도 교통의 요지로 크게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번성했던 그 시절 철원 시가지를 그 자리에 다시 재현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벌써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남북 분단 직후인 1946년 당시엔 북한 땅이었던 강원도 철원에 세워진 노동당사. 그 바로 옆으론 현재의 민간인 통제선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의 노동당사가 있었던 철원의 이 지역은 과거엔 민간인 통제구역 아니었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민통선 바로 아래에 있는 남한 최북단 지역인데요.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이후 논밭으로만 이용되던 이곳 옛 철원 시가지가 최근 그때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근대 거리를 일부 재현해 놓은 역사 문화공원이 조성된 겁니다. 근대적인 시설들이 다양하게 즐비했던 곳인데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비극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폐허가 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한 물론 또 관광 산업화하기 위해서 시계가 많지 않았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정오가 되면 포를 쏘아 시간을 알려줬던 구조물이 그때처럼 거리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옆으론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의 데뷔 무대이기도 했다는 철원 극장이 100년 전처럼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대적 소방 시설과 금융기관, 병원과 약국, 대한제국 때 개교됐다는 학교의 교실을 둘러보거나 대화기 우편국에선 직접 전보를 써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볼 수도 있는데요.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벌써 2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요 금천이에요. 가까워서 그냥 바람 쐬락 종종 불러요. 옛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여기 지금 한 4-5번 와요. 여기를요? 아, 여기서 사물놀이도 하고 그래요. 1920, 30년대 멋쟁이들, 모던걸, 모던보이의 집합소이기도 했던 양장점은 당시 의상을 입고 옛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받아볼 수 있어서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장소들이 철원의 그 과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다 이유이씨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어떤 좀 형식적인 이런 관광지가 아닌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근대 시설들의 중심이었던 철원역. 당시 용산과 원산을 잇던 경원선 열차의 중간 기착지이자 금강산 가던 전차의 출발점으로 철원역 주변은 지금의 더블 역세권처럼 수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며 100여 개의 여관이 성업했다고 합니다. 재현된 철원역엔 끊긴 철길을 대신해 모노레일이 등장했는데요. 과거의 금강산 대신 60년간 군사 통제구역이었다가 10년 전에 개방됐던 바로 뒤편 철원의 소이산으로 향합니다. 소이산 모노레일은 총 1.8km의 구간을 왕복 25분간 운행하며 여러분이 탑승하신 사람은 철원역에서 상무 승강장까지 13분 동안 운행하는 구름이 보입니다. 가파른 철길을 따라 서서히 올라가는 모노레일에선 재현된 근대 거리와 노동당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모노레일을 내려 조금 걸어 올라가면 나타나는 소이산 정상에선 드넓은 철원 평야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어서 철원 평야 넘어 북한 땅까지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한 곳 한 곳 가리켜보며 저마다 상념에 잠겨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저렇게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그게 있지만 이렇게 넓은 평야를 두고도 우리 땅이 아니게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우리 땅처럼 뭐 살고 있다는 이런 게 좀 많이 그게 아쉬움과 함께 또 아름다움이 남아 있어서 좋긴 하네요. 소이산 정상 주변으론 과거 군사적 요충지답게 아직도 벙커와 참호, 군 막사와 초소 등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중 일부에선
용암대지인 이 지역의 특징과 한국 전쟁 당시 치열했던 고지전 등이 설명돼 있어 회상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근무했을 때 보면은 경원선이라 했습니까? 네, 경원선, 경원선. 봄에 화공작전인가 하고 나면 그 철길이 다 보이고 했었어요. 근무하고 나면 봄에 한 4월 달인가 불 다 지르고 나면은 터진이 다 남거든요. 고려시대부터 외적의 출현을 알리던 봉수대가 위치해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엔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소이산은 모노레일 개통으로 그렇게 시민들과 더 가까워졌고 그 소이산과 함께 재현된 철원의 옛 시가지는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사를 되살려내며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령. 이게 아니, 지령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가령? 단조. 쪼다. 쪼다 맞을 것 같지 않아? 모르겠네. 이유나 근거 또는 간악한 꾀를 북한에서는 쪼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상하다 했더니 이런 쪼간이 있었구나, 쪼간이 있는 일이다 와 같은 예문이 확인됩니다. 오, 나오지 않았어? 너가 있잖아. 나 쪼간 했어? 아마도? 난 쪼다 하지 않았냐? 우리나라랑 같이 붙어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정말 다 다른 단어를 써서 신기했어요. 북한이 신무기를 선보이는가 하면 군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새로운 임무를 부과했다는 등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